일리아스 1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자신들의 막사에서 잠이 들었지만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전투에서 크게 밀렸었고 아킬레우스와의 화해도 성사되지 않았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제우스에게 빌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네스토르를 찾아가 뭔가 계책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아가멤논은 황갈색 사사가죽을 걸치고 자신의 막사를 나섰습니다. 메넬라우스 역시 잠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로 트로이로 온 그리스군이 파국을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표범 가죽을 걸치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막사에서 나온 아가멤논과 그를 찾아온 메넬라우스가 마주쳤습니다. 아가멤논 자신은 네스토르를 데리고 방벽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부대로 갈 것이니 메넬라우스에게도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를 깨워 그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죠. 그리고 아가멤논은 동생에게 장수들을 깨울 때 그들의 부친의 이름을 말하며 정중하게 잠을 깨우라고 하였고 더 이상 잘난 체 말고 누구에게나 경의를 표하도록 애쓰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오만하고 자존감 높았던 아가멤논이 패배를 맛본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초래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듯 하네요. 아가멤논은 네스토르의 막사로 가서 자고 있는 노인을 깨웠습니다. 그리스군이 염려되고 마음이 불안하니 같이 경계병들에게 가서 경계를 잘 서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였죠. 네스토르는 기꺼이 따라 나서면서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메게스, 이도메데우스 등도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이렇게 애쓰는데 동생인 메넬라우스는 누워 자고 있느냐며 나무랐습니다. 아가멤논은 메넬라우스가 먼저 자신을 찾으러 왔었고 네스토르가 깨워오게 한 사람들을 부르러 갔다며 다른 기회에 그를 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네스토르는 자주색 외투를 걸치고 아가멤논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막사를 찾아 그들을 깨웠죠. 디오메데스는 황갈색 사자가죽을 걸치고 창을 들어 나섰고 날랜 아이아스와 메게스를 깨워서 데려왔습니다. 아가멤논과 그리스군 수뇌부들이 경계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은 모두 잠을 자지 않고 무장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죠. 수뇌부는 호 밖으로 나가 빈터에 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경계를 맡은 7명의 장수들 중 메리오네스와 트라시메데스도 참석했습니다. 네스토르는 트로이 진영으로 정찰을 제안했습니다. 다녀오는 사람은 명성을 얻을 것이고 또 그리스군의 모든 장수들이 검은 암양 한 마리씩을 선물로 줄 테니 누구든 나서라고 하였죠. 디오메데스가 자청하였는데 다만 한 사람이 더 동행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서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아가멤논은 디오메데스에게 함께할 전우를 고르라고 하였는데 그가 선택한 사람은 오디세우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구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그런 그들을 위해 트라시메데스가 디오메데스에게 양날칼과 방패 그리고 풀과 말총 장식이 없는 소가죽 투구를 주었고 메리오네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활과 화살통, 칼, 가죽 투구를 주었습니다. 그가 준 가죽 투구는 바깥에 멧돼지의 엄니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도둑인 아우톨리코스가 아민토르의 궁전을 털었을 때 같이 훔친 것으로 그는 이것을 퀴테라의 암피다마스에게 주었고 암피다마스는 크레테의 몰로스의 환대를 받을 때 선물로 주었고 몰로스는 그의 아들 메리오네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우톨리코스가 훔친 투구는 돌고 돌아 그의 외손자인 오디세우스가 사용하게 된 셈이죠. 두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나섰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외가리 울음소리가 들렸죠. 두 사람은 아테네의 징표라고 여겨 기뻐했고 여신에게 무사귀환을 도와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한편 헥토르도 트로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계책을 짰습니다. 그 역시 그리스인들이 달아날 궁리를 하는지 경계는 어떠한지 정탐을 해보자고 하며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차 한 대와 말 2匹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우메데스의 외아들 돌론이란 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말 2마리와 전차를 준다면 자신이 정탐을 다녀오겠다고 하였죠. 그리고 헥토르에게 맹세로 이 보수를 약속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헥토르는 호를 들고 제우스를 증인 삼아 돌론 외의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전차를 타지 못할 것이라며 맹세했습니다. 돌론은 잿빛 늑대가죽 외투에 족제비가죽 투구를 쓰고 그리스 진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에게 먼저 발각되었죠. 두 사람은 그가 시신들의 무구를 벗기려는 것인지 정탐하러 가는 것인지 지켜보자며 시신들 사이에 누워 숨었습니다. 돌론은 시신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곧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정찰에 나선 적임을 알고 쫓아갔습니다.
돌로는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아군인지 알고 걸음을 멈추었으나 곧 적임을 눈치채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중 디오메데스가 창을 던졌고 창은 돌론의 어깨를 넘어 땅에 꽂혔지만 돌론은 두려움에 도망가기를 멈추었습니다. 돌론은 몸값을 바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하였고 5명의 누이들 사이 외동아들이었죠. 돌론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말과 전차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정탐을 시켰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돌론은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신문에 헥토르와 장수들이 일로스의 무덤 옆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 것과 따로 선발된 경계병들을 없지만 화투불을 피워놓은 곳마다 병사들이 파수를 보고 있다는 것과 각지에서 온 동맹군들은 파수 보는 일을 트로이인들에게 맡기고 잠들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맹군들의 위치를 말하며 특히 새로이 트라케에서 온 레소스 왕이 다른 자들과 떨어져 맨 가쪽에 있으며 그가 훌륭한 말들과 황금으로 치장한 전차, 무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다 들은 디오메데스는 돌론의 애원에도 그를 죽였고 그의 무기들과 늑대 가죽 옷을 나무가지에 걸쳐 놓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가져갈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다시 정탐을 나섰고 트라케인들의 막사로 갔습니다. 트라케인들은 피로로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말들을 풀어 끌고 나올 테니 디오메데스에게는 트라케 전사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디오메데스는 트라케 전사 12명을 죽이고 13번째로 레소스 왕을 살해했습니다. 훗날 에오리피데스는 이 장면을 소재로 레소스라는 비극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리아스에서는 레소스가 에이오네우스의 아들로 나오지만 비극에서 그는 스트리몬 강의 신과 무사여신 중 한 명의 아들로 나옵니다. 에오테르페 또는 칼리오페가 레소스를 낳았고 셈의 님프들이 그를 키웠습니다. 레소스는 트라케인들을 이끌고 트로이를 돕기 위해 오는 중에 스키타이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가까스로 물리쳤지만 일정이 늦어져 이제 막 도착하였죠. 레소스는 그날 밤에 살아남으면 그 어떤 그리스인도 능가하게 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아테나 여신은 이 사실을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에게 알려 레소스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다시 일리아스로 돌아갈게요. 오디세우스는 말들을 풀어 끌어내었고 휘파람으로 디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한편 디오메데스는 무구들과 전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트라케인들을 더 죽일지 고민하였는데 아테나 여신은 함선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이 트로이인들을 깨워 쫓겨 달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였죠. 여신의 말을 알아들은 그는 지체 없이 말 위에 올랐고 두 사람은 함선을 향해 날듯이 말들을 몰아갔습니다. 아폴론이 뒤늦게 트라케인들을 참모이며 레소스의 조카인 히포코온을 깨웠습니다. 그는 살육의 현장을 보고 울부짖었고 트로이 병사들이 몰려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멀리 떠나간 뒤였죠. 한편 돌아가던 두 사람은 아까 나뭇가지에 걸쳐놓았던 돌론의 무구와 늑대 가죽옷까지 챙겨갔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두 사람이 말들을 끌고 돌아오자 모두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네스토르는 희고 훌륭한 말들에 감탄하며 매번 트로이인들과 싸우면서도 이 말들은 보지 못한 것이라며 신에게서 선물 받은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정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죠. 둘은 말구유에 말들을 메어놓고 바닷물에 온몸에 땀을 씻었고 이후에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목욕을 마친 두 사람은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술동이에서 포도주를 길어 아테나 여신에게 술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일리아스 10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군, 트로이군 모두 야간 정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사람을 보낸 것까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보냈는가이죠. 그리스군에서는 용맹을 대표하는 디오메데스와 지혜를 대표하는 오디세우스가 정찰을 나섰는데 낼 수 있는 최고의 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로이의 패 돌로는 무게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공을 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론이 아킬레우스의 말들과 전차를 탐낼 때 이미 중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어야 했죠. 헥토르의 사람을 보는 안목의 실패라고 해야겠습니다. 둘째 날 전투는 트로이가 압도했지만 야간 정찰에서 그리스군이 성과를 거두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참 교묘하네요. 사실 일리아스 10권은 몇 가지 이유로 후대에 끼워 넣어진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 10권을 빼버려도 전체 이야기 흐름이 이상해지지가 않죠. 특히 말을 타고 달아나는 장면은 시대에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당시 말은 전차를 끄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뺏은 말들을 바로 타고 달아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과연 전차만 끌던 레소스의 말들이 사람을 등에 태워주었을까요? 또한 다른 건들이 신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나 끝내는 일이 많지만 시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운율도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약간은 더 잔인해진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가설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설이 맞다고 해도 정말 잘 만들어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물마다 어떤 가죽옷을 걸쳤는지 알려주는 것도 재미있네요.